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되는 이번 선고 공판에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443일 만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오늘 선고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이 과연 이제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법부의 정면으로 그런 판단이 나오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하지도 못했고 위헌적이었다. 이 탄핵의 사유가 인정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었다라는 판단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이 성격을 충분히 규명한 바는 있긴 합니다. 내란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못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고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규명을 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선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다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만약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후에 이 책임은 어느 정도로 지워야 될지를 또 평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그런 긴급권 행사가 결국에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도구로 악용됐을 때 과연 그 책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규정하는 이것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그 선고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지 이 부분 역시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선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를 미루기 위해서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출석할 일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 재판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만약에 불출석한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 선고를 오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동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오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일정을 잡아서 윤 전 대통령의 선고를 다음번에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상태에서 그대로 선고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피고인이 불출석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구인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비록 불출석한 상태이긴 하지만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상태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선고까지 포함한 모든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가장 낮은 경우의 수는 결국 모든 이 공동 피고인들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출석을 할 것이다라고 대리인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밝힌 바가 있고 사실 만약에 불출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적어도 이 형사 재판 내에서는 그리 의미 있는 실익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출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 수가 8명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재판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출석을 한 피고인들에 대해서 인정신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출석을 했는지 본인이 맞는지를 간단하게 확인을 하게 됐고 재판부에서는 선고를 이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소 사실 전반에 걸쳐서 결국 이 비상계엄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그 이후에까지 그런 사실관계들을 간략하게 쭉 설명을 하고 각각의 피고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다,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점들을 간략하게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피고인 각각에 대한
그리고 각각이 주장을 했던 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공동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 다 하나하나씩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유죄로 판단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주문을 이제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주문 역시 피고인별로 따로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시간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한 2시간도 충분히 넘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그전에 이제 이 비상계엄,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 자체도 선고들이 상당히 길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고를 언급을 할 그런 사실관계부터 또 다투고 있는 내용까지도 워낙 많은 사안이고 또 공동 피고인들 역시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 완시간은 당연히 넘을 것이다. 그리고 2시간은 넘길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또 김영현 전 장관 등등이 오늘 조지호 전 청장 등이 같이 선고가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주문 첫 번째 선고를 윤 전 대통령이 받을 것이다 이런 순서는 아직 모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고하는 순서는 뭐 재판부에서 재량껏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을 하고 양형을 다 하고 또 그 다음 사람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하고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도 가능은 한데 예.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각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먼저 한 무더기로 해놓고 예. 그다음 누구는 몇 년, 누구는 몇 년 이런 식으로 주문을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다시 구체적으로 가보면 핵심 사항이 오늘 쟁점 사항이 12.3 비상계엄 앞선 두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다르지만 내란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직연 재판부기 때문에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혀 이게 무슨 내란이냐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이라고 인정을 할 것인가 재판부가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내란죄를 인정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선 이제 두 재판부, 그러니까 한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는 내란죄가 모두 인정이 됐었습니다. 예. 똑같은 증거를 보고 이렇게 앞서 두 차례 다른 재판부에서지만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결국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같은 증거 기록을 보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앞서 재판부와 비교를 했을 때도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사실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내란죄 성립은 부인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결국 이제 국헌 문란의 목적에 있었는지 폭동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인데 예. 국헌 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정해진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을 기능을 마비시켰다 혹은 국가 기관에 대한 그런 권능을 강압으로 마비시킨 경우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계엄 절차 역시도 부적법했고 실질적인 요건 그러니까 뭐 국가 비상 상태도 인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계엄령 그 포고령을 본다 하더라도 이 국회의 그런 활동을 정지시키는 반헌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 군병력을 통해서 국회라든가 혹은 국가 기관 중에 하나인 선관위에도 투입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런 예.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결국 국헌 문란의 목적 역시 인정이 되고 군병력을 동원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강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폭동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만을 본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내란죄 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이 되게 되면 이제 선고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잖아요. 사형과 무기징역. 근데 이걸 가를 최대 변수로 윤 전 대통령의 주도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직접 이 계획을 설계를 하고 지시를 했느냐인데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책임 소재를 부하들에게 돌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혐의 내용이나 혹은 윤 전 대통령의 지위만을 봤을 때 그것만 보더라도 이 주도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계엄을 선포한 당사자가 주도적이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평가는 불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구체적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사실관계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상세한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이 계엄을 앞에서 주도했다라는 점들은 충분히 드러나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대표적인 그런 예를 들자면 일단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곽정근 전 사령관과 같은 그런 군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뭐 단전 단수 지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 있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요. 또 뭐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체포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의 그런 발언 등을 통해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입증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계엄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주도적이었다라는 것은 뭐 일단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인정될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런 사실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른 부하들에게 미루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 이런 점들은 결국 본인의 양형을 따짐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계엄 후속 조치와 주도성뿐만 아니라 이 계엄을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거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요? 네, 그것도 이제 유무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이 일시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 그 특검에서 이 공소장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엄을 준비했던 시기를 몇 개월 정도 더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게 있는데 그만큼 이 계획이 실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수립되어 왔다. 그리고 상당히 꼼꼼하게 계획을 만들어 왔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계엄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했다.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된 계엄이었다라는 점을 내란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가 있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그래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 이 계엄을 준비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무죄를 인정을 한 이후에 양형 단계에 있어서도 이 계엄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란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던 계엄이다라고 한다면 뭐 비록 국민들의 저항 혹은 정치인들의 빠른 판단으로 이 계엄 시간 자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그 위험성은 상당히 큰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될 수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판례를 좀 참고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때와 비교했을 때 차이는 무엇이고 그럼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두환 씨의 내란죄 판결은 뭐 비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판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재판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고려를 할 그런 참고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차이점을 또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계엄이 어느 시간 동안 유지가 됐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독재 정권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 선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 역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전두환 씨가 2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보다는 낮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감경을 했을 때는 뭐 유기징역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있어서 이 점이 감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에 해당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기적으로 워낙 큰 차이가 또 있기도 합니다. 30년 이상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혹은 역사적 평가는 시점을 조금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양형 기준을 똑같이 쓰기에는 상당히 또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법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양형 기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해마다 혹은 뭐 시간이 지날수록 양형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이 판례를 그대로 양형 기준으로 삼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또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다른 재판에서 언급을 했듯이 위로부터의 그런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을 합니다. 예. 저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내란죄가 상상 가능한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실시했던 것만큼이나 쉬운 내란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군의 통수권자의 입장에서 군을 이용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이러한 행동만큼이나 쉬운 그런 수준의 내란은 없지 않나. 그렇다면 그 위험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앞서 내란죄와 관련된 전두환 씨의 판결을 참고는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때의 그 판단 기준, 양형 판단 기준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말고 다른 혐의로 기소된 게 꽤 있잖아요. 그 재판들은 이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마지막에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체포방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제 2심이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밖에 다른 재판들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라는 이제 이적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시작이 돼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을 했다라는 그런 사건 혹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제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재판 역시도 지난달부터 막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 밖에 예. 최상병과 관련된 의혹들 또 대선 후보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내용 역시도 지금 재판이 이제 막 시작이 됐거나 혹은 앞으로 재판이 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다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지 않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이 이제 6개월이라는 1심에서의 그 시한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올 중순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선고가 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 관련 쟁점들 짚어봤는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생중계가 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